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춘향전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네, 판소리계 소설이죠. 그쵸? 네, 그럼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요. 판소리계 소설은 원래 판소리였던 거잖아요. 그쵸? 판소리. 판소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안일이, 발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발림은 손짓 발짓 이런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울 부분은 아니고요. 창과 안일이 이게 이제 이 판소리를 구성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창은 노래였던 거고요. 그리고 안일이는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랩. 네, 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랩 처럼 예를 들어서 흥부가 어디를 갔는데 뭐뭐를 했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제 안일이 랩이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흥부가 막 슬픈 노래를 불러 막 그런 부분은 창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면서 이 노래였던 창이었던 부분은 운문으로 남게 된 거예요. 운문체로 남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안일이었던 부분은 산문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은 산문체와 운문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딱 보세요. 여기가 딱 이런 산문체, 그죠? 산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운문, 그죠? 시로 되어 있죠? 그죠? 운문. 실제로 이게 그 판소리로 연행이 됐을 때 이 부분은 그 판소리 부르는 사람을 우린 창자라 그러는데 이 창자가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은 되게 중요한 게, 다시. 되게 중요한 게, 산문체, 그리고 운문체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판소리였을 때, 이 판소리는 양반들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평민들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의 어떤 언어와, 그리고 평민들의 언어를 모두 사용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유식하게 언어 사용에 양면성이라고 해요. 양면성. 근데 이 단어를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양반들의 언어와 서민계층의 언어가 모두 사용되겠구나. 양반들의 언어는 뭘까요? 중국 고사를 인용한다거나 한자어를 사용한다거나 좀 이렇게 유식한 그죠? 그런 내용이 이제 양반들의 언어고 비속어를 사용한다거나 실제로 여기서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그 방자한테 막 욕하는 부분이 막 나왔었어요, 앞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평민들의 언어다 그냥 그렇게 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어 사용의 양면성, 양반들의 언어와 평민들의 언어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요,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도 양반들이 좋아하는 주제 그리고 평민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이 두 가지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주제의 이원화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제의 이원화라는 단어 아까 주제 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제도 두 가지였다. 평민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그러면 이제 이 주제의 이원화라고 했을 때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표면적 주제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예요. 보통은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유교적인 내용이에요. 춘향전 같은 경우는 이 표면적인 주제가 그거죠. 정절. 그죠? 이 남녀 간의 어떤 지고지순한 정절, 변치 않는 사랑.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면적 주제는 뭐냐? 이 춘향이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춘향이는 기생이었어요. 엄마가 기생이기 때문에 춘향이는 기생의 신분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나쁜 탐관오리 있잖아. 이 탐관오리들, 나쁜 놈들 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정도의 그런 주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이렇게 되게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가 있어요.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 또는 서술자의 개입.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판소리였기 때문에 판소리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막 이제 이 이야기를 막 하다가 아우 정말 이 나쁜 새끼, 욕하면 안 돼. 나쁜 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찌 불쌍하지 않겠는가 막 이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 그러니까 편집자,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편집자적 농편 또는 뭐 서술자의 개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데요. 부분의 독자, 진짜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좀 저도 짜증이 나요. 뭐냐면 이거를 꼭 외워야 될 것 같잖아. 이렇게 막 1, 2, 3, 4, 5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읽으면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부분에서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부분의 독자성이 뭐냐면 사건 전개랑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흥보전에서 보면 그 흥보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제 가족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가난하니까 저기 막 매품을 팔러 가거든요. 남 대신 돈을 받고 매를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매품을 팔러 갔다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뭐 음식 노래를 불러요. 막 말도 안 되지, 그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그거는 아마 이 판소리의 재미를 위한 거였겠죠, 그죠? 네, 긴장감이 쭉 지속돼도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 긴장감이 없이 이완이 돼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쪼였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어떤 이 서술상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어떤 관련 없는, 너무나 긴장감이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관련 없는 부분을 끼워 넣어서 좀 긴장감을 좀 이완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독자성, 그러니까 주제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 들어오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데 장면의 극대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뭐냐면 이거는 근데 문제에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뭐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이렇게 확장적 문체라는 거는 문장이 엄청 길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열거를 사용해서 문장을 엄청 길게 표현하는 걸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데 그냥 슬퍼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처럼 슬프고 누구와 같고 막 열거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데요. 지금 산문체, 운문체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양반들의 언어와 평민들의 언어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로 나뉘어진다는 거, 주제도.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들, 그죠? 이런 편집자적 논평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부분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주제와 관련 없는, 그러니까 내용 전개랑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뜬금없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장면의 극대화, 막 열거를 해서 막 길게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울게요. 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이 춘향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몇 분 됐죠? 네, 모르겠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춘향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누구지? 기생 월매의 딸. 근데 월매가 기생인데 아빠는 누군지 아세요? 아빠는 잘 안 나오죠. 그죠? 아빠는 성찬판이에요. 성찬판이라는 건 양반이야. 그죠?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기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춘향이는 엄마의 그 신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기생으로 안 키우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일반집 여자처럼 막 시도 읽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막 공부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귀하게 키웠어. 그랬는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그 단오날이었어요. 단오날. 그래서 그 광활로라는 곳에
광안루라는 곳에 그네를 타러 갔는데요. 그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누가 본 거야? 이몽룡이 본 거야. 그죠? 이몽룡이 봐가지고 이몽룡이 자기 몸종인 그 방자한테 이제 이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춘향이가 싫어. 이제 네. 난 기생이 아닌데 내가 왜 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게 당돌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이제 2차로 방자를 또 시켜서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알아서 너를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글을 잘한다길래 너랑 글을 좀 논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월매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춘향이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몽룡이랑 춘향이랑 결국엔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몽룡이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지금 여기 사또거든. 근데 이 아빠를 따라서 아빠가 서울로 부임을 가면서 이제 이 남원이라는 지역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빠의 자리에 변학도라는 나쁜 탐관오리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변학도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뭐예요? 기생이잖아. 그치? 기생이니까 얘는 이렇게 데리고 놀아도 되는 애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기생은 그냥 법적으로 이 변학도가 마음대로 이렇게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변학도의 수청을 춘향이가 거절하죠. 그죠? 네. 그래서 변학도가 춘향이를 잡아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변학도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변학도가 이제 수청을 들라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 사령과 간노가 이 사령과 간노가 이제 춘향이를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령과 간노가 뒤섞여 춘향집 앞에 당도하니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간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해서 오는데 지금 도련님은 어디 가서 서울 갔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미 도련님은 뭐 됐게요? 도련님은 암행어사가 됐죠.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도련님만 생각하면 우는데 망측하산을 당해놓았으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으리요. 요런 문장의 유형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뭐뭐 하지 않으리요. 요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서술자가 개입한 거구나. 편집자적 논평이구나. 이게 바로 그죠? 네, 서술자의 주관적인 개입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남편 잃고 독수 공방하는 계집아이라 청승이 들어 자연히 슬픈 목소리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안 이상할 소냐 엄청 속상해 라고 지금 이 서술자가 주관적인 감정을 그죠? 표현한 거예요. 님 그리워 서른 마음 입맛 없어 밥 못 먹고 잠자리가 불안하여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이 오래되어 마음이 상했으니 피골이 상접이라 어때? 피골이 그 집 이 피부랑 뼈가 다 붙어버렸어. 그만큼 말랐어. 양기가 세잖아요. 진양조라는 울음이 되어서 자, 진양조는요 판소리의 장단이었는데 노래의 장단인데 가장 느린 장단이에요. 느린 장단. 그럼 이 느린 장단은 어떨 때 썼겠어요? 당연히 슬플 때. 그죠? 슬플 때 사용하는 노래의 장단이에요. 진양조라는 울음이 되어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갈까보다 님을 따라 갈까보다. 딱 보세요. 사음보잖아. 그치? 그 무슨 채야? 운율이 있잖아. 운문체죠.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산문체와 그리고 운문체가 모두 나타난다. 여기 산문체, 여기 운문체. 자, 그래서 이 율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A, B, A 반복도 있고요. 갈까보다, 님을 따라 갈까보다, 천리라도 갈까보다, 말리라도 갈까보다 당연히 반복 있고 이 천리, 말리 이런 건 뭐예요? 과장이죠. 그죠? 그만큼 내가 님이 그립다라는 거였죠. 비바람도 쉬어넘고 날진 수진 해동청 보람에도 쉬어넘는 높은 산꼭대기 동산령 고개라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제가 그 첫 번째 영상 올해 들어서 올린 이번 수특에 처음 올린 그 무슨 바람도 쉬어넘는 고개 그 사설시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바람도 쉬어넘고 날진 수진 해동청 보람에도 쉬어넘는 높은 산꼭대기 동선령 고개라도 아무리 높은 고개라도 님이 와서 나를 찾기만 한다면 나는 밟아서 손에 들고 나는 아니 쉬어가지 나는 절대 안 쉬어갈 거야 하고 지금 이 당시에 유명한 사설시조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수용했다 인용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양 계신 우리 난군 나와 같이 그리는가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고 지금 님에 대한 뭐 원망과 뭐 좀 의심과 한탄 그죠?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럽게 우는데 사령둥이 춘향이의 슬픈 소리를 듣고 사람이 목석이 아니거든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엄청 감동이 되지, 이거예요. 지금 이 말투 뭐라 그랬죠? 편집자적 논평이라 그랬죠. 그쵸? 편집자적 논평. 자,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잡혀갔는데 여전히 춘향이는 옥에 갇힌 다음에도 계속 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사또가 너무 열받죠, 그죠? 그래서 변사또가 자기 생일 잔치 때 춘향이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를 감옥에다가, 그죠? 감옥에다가 가둬뒀어.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냐면 이몽룡이, 서울 갔던 이몽룡이 찾아왔는데 얘가 거짓골을 하고 찾아오는 거죠. 그죠? 거짓골로 찾아왔어. 왜 그럴까요? 얘는 암행어사가 됐어. 암행어사가 뭐야? 자기 신분을 속이고 다니면서 그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암행어사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춘향이한테도 자기 거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막 감옥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도련님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내 뭐 장롱 속에 뭐 열면 거기 뭐 폐물도 들어있고 비싼 비단 옷도 있고 하니까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이몽룡 씨 쓰시라고, 우리 낭부님 쓰시라고 막 그런 유언까지 남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몽룡은 사실은 암행어사인데 거짓걸로 나타났는데 춘향이는 얘가 거지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랬죠? 변학도의 생일잔치였어요. 그죠? 생일잔치. 그러면 이 날 이제 춘향이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몽룡이 이 생일잔치 때 암행어사로 출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암행어사가 생일잔치 때 출두를 해서 봉고파직을 합니다. 봉고파직이 뭐야? 봉고파직이라는 거는 봉고라는 거는 창고문을 잠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몰수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파직이라는 거는 그 사또를 해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그 변학도는 봉고파직을 당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감옥 속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하나 너는 무슨 죄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물은 다음에 감옥에 넣을 사람은 감옥에 다시 보내고, 그리고 풀어줄 사람은 풀어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몽룡이 물어보는 거죠. 저 계집은 무엇인고? 몰라서 물었을까요? 당연히 알지. 춘향인 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막 춘향이한테 면회를 왔는데, 그럼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가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냐? 형리가 아뢰되 봉간사또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여기서 이 봉간사또 누구예요? 변학도죠. 그렇죠? 변학도가 수청을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이것이 언어유희로도 봅니다. 언어유희 말이 비슷하잖아요. 수절이 정절이라 말장난 같죠?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로소이다. 사또가 분부하되 네가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했으니, 관장에 포악했다는 건 아까 전에 그 수청을 거부한 거죠. 그죠? 이거는 춘향이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지금 이렇게 어떤 이런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관장에게 포악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살기를 바라소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당연히 춘향이를 시험하는 거죠. 춘향이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랑을 시험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랑을 시험했다라기보다는 이몽룡이 좀 웃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네, 이몽룡이 그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요, 막 그 춘향이랑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다거나 뭐 방자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이몽룡은 좀 장난꾸러기? 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랬어. 그랬더니 춘향이가 기가 막혀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명관이 뭐야? 좋은 관리란 뜻이죠. 그죠? 좋은 관리. 진짜 좋은 관리야? 아니죠. 무슨 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거꾸로. 그죠? 아니 어떻게 오는 놈마다 다 이 모양이야. 응? 어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자, 층암절벽 높은 바위 뭐예요? 춘향이의 지조설계를
비유한 거죠. 그죠?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당연히 뭐야 시련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당연히 이것도 춘향이의 지주설계예요. 눈이 온들 변하리까 변하냐? 안 변한다. 무슨 법? 서리법.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주시오 하며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어젯밤에 옥문관에 와 계실 때 천만당부하였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흑흑흑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사또가 분부하되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와 여기 부분에서 이제 완전히 갈등이 해소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몽룡이 변학도로 혼내주고 나서 바로 춘향이를 구해주는 장면을 독자들이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독자들의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내수청도 아니들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이래 이런 극적인 어떤 긴장감, 그죠? 극적 긴장감이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첨가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계속 볼게요. 하시니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 위를 살펴보니 거린으로 왔던 낭군이 분명히 어사또가 되어 앉았구나. 반웃음 반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낭군 좋을시고 남원 읍내에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자 그럼 남원은 지금 여기 지금 춘향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남원이고 가을이 들어서 가을은 마이너스 계절입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계절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가을은요 변학도가 사또인 시절이겠죠. 그렇죠? 이 변학도가 사또였던 나쁜 시절엔 내가 죽게 되었었는데 객사에 봄이 들어서 그럼 봄은 누구의 시절이겠어요? 이 이몽룡이 찾아온 시절이겠죠. 이 이몽룡이 와가지고 이화춘풍 날 살리는구나 이랬어요. 자, 이 이화춘풍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한문을 좀 하셨을까요? 네. 자, 이화춘풍은요 원래 춘풍은 봄바람이란 뜻이고 이화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인데 네 제가 이화여고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화라는 한자가 되게 저한테는 익숙한 한자예요. 근데 이제 이 이화가 뭐냐면 원래는 배나무, 그죠? 배꽃이란 말이에요, 배꽃. 그런데 여기서 이 이자를 보시면요. 이런 이자예요. 이 이자는 뭐냐면 이게 오얀 리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한자를 써요. 네, 이 한자를 써요. 그러면 이 이는 배나무 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걸 썼을까? 당연히 이몽룡 이것 때문이죠. 이화춘풍의 이 이는 배나무 이를 원래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성씨, 그죠? 성씨로 사용되는 이 오얀 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이화춘풍은 결국 이몽룡을 나타내는 거고 이화춘풍이라는 거는 한자를 잘못이 아니고 한자를 그죠? 이를 씀으로 인해서 이몽룡을 나타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언어유희 말장난이에요. 그죠? 네, 이화춘풍인 이가 원래는 배나무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성씨로 사용되는 오얀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화춘풍. 그래서 말장난입니다. 네, 한자어에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거죠. 그죠? 동음이의어. 소리는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그죠? 네,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했다. 자, 이화춘풍 나를 살리는구나.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한참 이 즐길 적에 춘향어미가 들어와서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랴. 요 말투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집자적 논팽이라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춘향 엄마가 왔어. 근데 가없이 즐겨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엄청 즐거워하더라 라는 거예요.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성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서술자 편집자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계속 얼마나 좋겠어. 어사또가 남원의 공부를 다 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가는데 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니 칭찬하랴. 이때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불러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제랑 별로 관계없는 사건 전개랑 관련 없는 부분을 막 첨가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쵸? 그거를 부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춘향이가 남원을 하직한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떠나게 됐다. 영귀하게 되었다. 영귀한다는 거는 영화롭고 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이별하려니 일희일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 슬펐다라는 거예요. 아니되랴. 계속 볼게요.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그럼 부용당,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 다 뭐예요? 이 고향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쵸? 네, 고향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런 뭐 자연물은 아니고 어떤 이런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건데 이 지명이나 이런 건데 얘네를 누구야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놀고 자던 부용당한 너 부디 잘 있거라. 강활로 오작교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그럼 봐봐. 봄풀은 매년 다시 돌아와. 근데 떠난 객은 못 돌아와. 그럼 이 떠난 객은 누굴까요? 바로 춘향이죠. 그죠? 나 여기 이제 한번 떠나면 못 돌아올 거야. 얘들아 잘 있어. 이겁니다. 이른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지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다시 보기 기약없네.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엄청 빠르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죠? 완전 요약. 그죠? 완전 요약적인 제시로 빠른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가 임금께 절을 하니 판서 참판 판이들이 입시하여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판 대사성을 봉하시고 춘향이로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 부목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그리고 자 여기 뭐 나왔어? 춘향이가 정렬 부인이 됐대. 원래 뭐였는데? 기생이었는데. 그쵸? 그래서 춘향이의 이 신분 상승에 대한 그쵸? 소망이 성취가 됐구나. 그쵸? 신분 상승에 대한 소망이 성취가 됐다. 이게 아까 무슨 적 주제라 그랬죠? 이면적 주제라 그랬죠. 그죠? 이 평민들, 서민계층의 어떤 소망이 나타난 자 정렬봉일로 봉하신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 부목께 배우니 성은을 못 잊어 하시더라.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다 지내고 누가? 이몽룡이 지금 이렇게 높은 이런 직책들을 다 지냈어 라고 엄청 빠르게 그죠?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요약으로. 그걸 퇴임한 후에 정렬부인과 더불어 이 춘향이랑 그죠? 춘향이랑 더불어 백년동락할새 정렬부인에게 삼남삼녀를 두었으니 모두가 총명하여 그 부친보다 낫더라. 딸 셋이랑 아들 셋을 낳았는데 너무 똑똑했대. 근데 걔가 이몽룡보다 더 똑똑했대. 일품 관직이 대대로 이어져 길이길이 전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어요.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춘향전의 이 부분은 이 마지막 그죠 결말 부분인 거죠, 그죠? 네, 이몽룡이 춘향이를 구해주고, 그죠? 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판소리 소설 춘향전이었고요. 지금 얘는 뭐냐면요, 이 박제삼의 수정가는 이 춘향전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박제삼이라는 시인은 그러니까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춘향이를 되게 뭔가 순수하고 어떤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의 상징으로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춘향전을 읽어보면 춘향이는 좀 약간 좀 뭐랄까 되게 다혈질? 좀 약간 무섭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춘향이, 이 님에 대한, 이 이몽룡에 대한 어떤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제 되게 순수한 아름다운 그런 마음씨를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춘향이의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이 내면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이 수정가가. 제목 보세요. 수정이 뭐야? 맑고 깨끗하잖아. 그쵸? 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함, 춘향이의 마음을 비유했다. 수정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사물에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도 한번 그냥 같이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 아침마다 새로 엄청 긴데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자, 앞에다가 이런 말을 좀 추가할게요. 춘향의 마음을 집으로 치자면, 집에 비유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죠?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치자면, 오케이. 그 다음에 정화수 잔잔한 위에. 자, 정화수 어때? 깨끗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 어때? 깨끗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춘향이의 마음을 집으로 치자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거야. 자, 뭐뭐 했을래? 이랬죠. 그죠? 뭐뭐 했을래? 라는 거는 뭐냐면요. 뭐뭐였지 않을까? 라는 어떤 추측의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지금 얘가 추측의 의문형 종결어미인데 이런 말 누가 써 요즘에? 그쵸? 안 쓰죠? 그래서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종결어미를 사용한다. 되게 독특한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뭔가 예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있어요. 뭐 운율이나 어떤 부드러운 어감 뭐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신선한 우물집이었지 않을까? 또 윤이 나는 마루에 어때? 깨끗하잖아. 그 끝에 평상에 어때? 깨끗한가요? 어쨌든 가라앉은 뜰하게 어때? 고요하잖아. 그 다음에 물냄새 창창한 어때? 깨끗하잖아. 지금 이거 쭉 열거했는데 수식어를 나열한 거죠. 그죠? 어떤 집이었냐면 윤이 나는 마루, 그리고 그 끝에 평상, 가라앉은 뜰악, 물냄새 창창한, 이게 다 이 춘향이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비유한 시어들인 거예요. 그죠? 그런 집이었을 거야 라고 종결함이 계속 뭐 했다고요? 반복했다고요.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자, 바람은 어때? 바람은 아주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바람은 어느 때고 다시 어려울 따름, 어련히, 네, 한글을 잘 못 씁니다. 어련히 올 따름이다.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 재회를 할 수 있다는, 그죠? 재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거예요.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련히 올 따름 반드시 올 거야. 그 옆에 순순히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이게 뭐예요?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그게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춘향이의 마음을 쭉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뭐에 비유했어? 막 집, 물방울, 정화수, 윤이 나는 마루,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그죠? 이 시각적인 이미지로 한글을 왜 이렇게 못 쓰지? 큰일 났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지금 이 춘향이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비유했다. 그쵸? 비유했다. 그럼 당연히 춘향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쵸? 추상에 뭐 나올 수 있어요? 구체화. 그쵸?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 나올 수 있고,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누가? 춘향이가 하루에 몇 번이나 푸른 산 언덕을 눈 아래 왜 봤을까요? 당연히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그죠? 위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 푸른 산과 언덕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푸른 그리움, 이것도 뭐예요? 그리운 거는 추상적인 감정이란 말이야. 근데 푸르다고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서 추상의 구체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라는 거는 흑흑흑 하면서 어깨가 이렇게 막 떨리는 거지, 그지? 지금 내 어깨를 봤어야 되는데 이거. 어쨌든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춘향의 간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자, 이 산신령은 뭐야? 춘향이가 간절하게 지금 이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신령에게라도 지금 이 이몽룡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한, 그죠? 기원의 대상이다. 기원의 대상. 네, 그래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에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왜 굽어본다고요? 이몽룡이 오나 안 오나 내려다보는 거예요. 산과 언덕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그렇지 않았을까? 그만큼 깨끗하고 맑고 그런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시는요, 딱 봐도 행의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뭐였을까나 이렇게 행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로 되어 있어요. 산문시는 원래 행과 연의 구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는 너무 정신없다 이거 지금, 그죠? 이 시는 딱 보면요,
행의 구분은 없는데 뭐의 구분은 있어요? 연의 구분은 있어. 그쵸? 1년, 2년 이렇게 연의 구분은 있고 이게 연이고요. 연, 그죠? 그리고 한 줄이 행이에요. 근데 행의 구분은 없고 연의 구분은 있는 산문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문장의 길이가 시라고 치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쵸? 그래서 되게 긴 문장을, 그죠? 수식어가 열거되는 땡땡땡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열거되는 긴 문장을 사용한다. 뭐 그런 뭐 만연체라고도 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뭐였을래? 그리고 뭐뭐였을까나 이런 추측의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그죠? 운율을 형성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운율을 뭐라 그러죠? 맨 뒤에 걸 맞춰서 운율을 형성하는 걸 각운이라고 해요. 각운, 다리 각자를 써서 이렇게 네, 각운을 형성하고 있어요.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그리고 또 뭔가 예스럽고 그런 어떤 이 시랑 어울리는 뭔가 부드러운 그런 어감도 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아까 그 춘향이의 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그죠? 추상적인 대상을 감각적 이미지로, 그죠? 감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는 게 중요한 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엄청 길었죠. 지금 이거 춘향전이랑 이 박제삼의 수정가까지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